저희 남편이랑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애 기간까지 포함해서 제 남편이랑 저는 13년 동안 이제 잘 지내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정도 만났다고 얘기했고 그 여자가 임신을 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저한테 이혼을 일방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상태인데, 저는 계속 남편을 설득하다가 이제 안 되나 싶어서 놓아주려고 계속 스님 말씀도 찾아보고, 2년이 다 있다 생각하고 탁 놔버리라고 하셨던 말씀도 계속 찾아보고 하는데, 하루에도 수백 번씩 마음이 무너지고 제 인생을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상태에서 놓는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기가 없어요? 시험관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뭐가 좋아요? 그냥 저한테 잘해주고요. 사람이 되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남편이 좋다 하면,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약간 부담스러울까 부담 안 스러울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계속 돈을 줘서 내가 그 사람 좋다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주는 게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이해해서 좋다 하면 그 사람은 늘 내 말을 이해해 주려면 그 사람은 힘들 거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잘 돌봐줘서 좋다 이러면 그 나를 돌보려면 그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좋은 이유가 나에게 잘해줘서 좋다 하는 거는 내가 좋은 건 맞는데 그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 가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돌봐줄 때, 뭐 돌봐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장기간 가거나 너무 요구가 많거나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지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식이 나이 들었는데도 계속 부모한테 뭐 경제적으로든 또는 심리적으로든 계속 의지하게 되면 부모가 지치게 된다. 그 첫째 이제 그런 문제가 있네요. 경제적으로는 어때요? 저도 일을 하긴 하는데 저는 벌이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남편의 경제력으로 그동안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럼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경제력이 남편한테 내가 의지해 있고 거기다 애기는 없고, 그러면 그 관계는 오래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관계 자체가. 그래서 자기가 남편을 헤어지기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아내가 아기를 낳아주는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어서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심리적으로 자기를 어때요? 늘 이렇게 위해 줘서 자기가 아내한테 의지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 가능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기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그 마치 부모가 나한테 잘해주면 부모 돌아가시면 내가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뭐 돌아가셔도 내가 지금 그만한 남자 따로 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죽고 나면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만한 남자 찾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남편이 너무 잘해주다가 일찍 죽으면 여성이 재혼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다? 죽은 남편이 산 남자보다 어때요? 더 나한테 영향력이 큰 거예요. 옛날에 뭐 삼국지에 뭐갑니까?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이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만약에 남편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지원해주고 남편을 또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남편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기도 안 생기고 이런 데만 이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면 별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럼 오히려 막 귀찮은 게 떨어져서 그동안 사기는 아쉬움은 있지만 귀찮은 게 떨어져서 다행이다. 네 복 네가 차는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문제, 나한테 혜택이 크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 가능하기가 처음부터 애초에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지분을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익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이혼을 안 해주면 돼요. 사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지가 두 집 살림을 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내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하겠죠. 싸우면 싸울수록 관계는 벌어집니다. 왜? 거기는 정이 가고 여기는 맨날 보면 울거나 보면 싸우고 하니까 더 실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오면 따뜻하게 대해주고 더 잘해주고 이혼하자 그러면 난 이혼할 생각은 없다. 이건 너가 딴 여자를 만나가 생긴 일이지 내 잘못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지 왜 나한테 책임을 미루냐.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관계를 끊고 오면 뭐 나는 그 문제 더 이상 문제 안 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내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오를까? 합의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 남편이 뭐 돈이 좀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지 뭐 3천 받을 거 5천만 원 받고 5천만 원 1억 받고 이렇게 어차피 헤어질 건데 그러니까 편안하게 지는 바람 피우고 지는 애 생기고 지는 또 결혼하고 근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뭐다 맨날 울고 남편이 잃고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시작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지가 한 거잖아. 그지? 그러나 이제 내 스스로 돌아보면 나한테도 이런 이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 이런 요소가 있었다 하는 걸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놔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관계는 이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을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 꿀맛, 그 좋은 맛에만 빠져서 이빨 빠지는 거 생각 안 하고 달콤한 사탕만 먹고 그동안에 있었는데 이제 이빨 빠지는 고통이 닥쳤다. 그래서 이거는 남편을 미워할 일도 아니고 뭐 전생의 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벌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초한 일에 들어간다. 그걸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제일 좋은 거는 그래 너 만나서 그동안 13년간 즐겁게 보호받고 정말 잘 살았다. 고맙다. 그래 그동안 고마웠으니 헤어지자. 이렇게 헤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뭐 이건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근본적인 이런 예측을 못한 나의 잘못은 있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은 상대가 져야 될 일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해주는 거는 너만 좋은 일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수행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두 번째, 이제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 너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은 나는 유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아무 다른 문제도 없지 않느냐. 아기를 꼭 갖고 싶다면 입양해도 되고, 뭐 시험관 해도 되고, 남은 일이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해서 자기가 두 사람 데리고 살기 어려워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정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나한테 배상을 더해주고 정리를 하든지, 조건이 적절히 맞으면 어때요?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한다니까 그래, 봐줄게. 인심 쓰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 길이 있지. 이게 이제 세상에서 조금, 수행이라기보다는 세상에서 조금 자기 이익을 챙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약간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난리를 피우고 아글아글 쓰고, 그래서 매일 울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남편은 더 정이 떨어지고 더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가면 나도 바람 피운다 이렇게 나간다든지, 뭐 화가 나가 어떤 행동을 잘못하든지, 제가 폭행죄가 되든지 주거 침입죄가 되든지 질투심에 눈이 멀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보상도 못 받고 두 사람 사이가 뭐 되고 원수 되고 보상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인생의 패배자가 된다. 그래서 과거 13년도 바보같이 살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부분 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 내가 보니까 쥐가 쥐약을 먹듯이. 내 생각은 최소한도 이런 바보짓은 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조금만 현명하다면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았다는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 늘 얘기하듯이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떨어져서 8,000원이 됐어. 옛날에 좋은 남편인데 기스가 나가 지금 중고차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중고차 가격에 맞춰서 이걸 팔고 사는 게, 딴 거 사는 게 나은지, 어차피 사봐야 중고차 살 바에만 그냥 이거 타는 게 나은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다. 새로운 선택. 이 사건이 생긴 게 현실이고, 여기서 나는 다시 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럴 때 그 여자도 어때요? 내 남편을 데려가서 살았잖아, 그지? 늘 딴 남자하고 살던 남자하고도 사는 여자가 있는데, 늘 나하고 살다가 딴 여자 잠깐 만나는 거, 그거 사는 게 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봐. 만약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하면 그 여자는 늘 딴 여자하고 살던 남자를 가끔 만나잖아, 그죠? 근데 나는 가끔 딴 여자 만나는 남자를 늘 데리고 살잖아. 그 여자보다 내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훨씬 유리하잖아. 근데 왜 내가 난리를 피우고 그거는 웃고 그래? 이게 딴 여자가 없을 때, 출발할 때를 전제로 해가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현재 상황에도 내가 그 여자보다 유리한 거예요. 나는 이미 결혼했다는 모도가지 있고, 법적인 책임도 있고, 13년간 살은 것도 있고, 유리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갖고 뭐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조금 기세가 난 건 사실이야. 그 정도 감안해서 수습을 하려면 여기서 조금 현실을 받아들이고 냉정하게, 뭐 딴 여자 좋다는데 그걸 13년간만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13년의 좋은 추억을 간직한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 간직한 게 낫잖아. 근데 지금 미워해버리면 어떠냐? 14년도 후회거리가 된다는 거야. 이 정도 선에서 그래, 뭐 네하고 그동안에 잘 지냈다, 좋았다, 그래, 네가 딴 여자 좋다니까. 딴 여자 좋다는데 그 옆 바지가랑이부터가 사는 거 자존심 안 상하나? 내가 좀 들어보니 좀 불쌍하다. 왜 불쌍한 거에서 그래서 내가 꼬치꼬치 물어본 거예요.
거기 돈도 거기 걸렸고 돌봄도 걸렸고 그러니까 어린애 같이 사니까 엄마 이런 애처럼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책이라 그러면 그래 고맙다 하고 그냥 가도록 하는 거야. 근데 세상에서 약간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이혼은 꺼내지도 마라.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자꾸 버텨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관찰을 하든지 혼을 내주더라도 언제쯤 혼내줘야 돼. 그 여자하고 정리가 다 되고 나한테 왔을 때 그때 혼내줘야 돼. 이혼을 하더라도 그때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도갈 데 없도록. 아시겠어요? 일단 끌어와가지고 저쪽을 끊어놓고 그러고 나한테 달라붙을 때 그때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려고 해도 그래야 이게 복수가 제대로 돼. 지금 딱 잘라주면 좋은 일 때나 안 되나? 좋은 일 때지. 지금 화내도 좋은 일 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리고 살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최선의 이제 협상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애 생겼다는 핑계로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봐주면 안 돼요. 조금 더 울고 먹을 게 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현명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지금 협상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명의 아파트도 다 주고 너한테 2년 동안 생활비도 주던 거 계속 줄 테니까 그냥 이혼만 해달라. 계속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나는 이혼하기 싫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나는 이혼은 못하겠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눈도 안 쳐다보고 너무 저도 마음이 힘들어서 잘 지내보자 그래도 이렇게 됐지만 집에 아직까지 그래도 있는 동안에는 같이 잘 지내보자 했는데 솔직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어제 얘기를 했어요. 밥 차려주면서 밥 먹으라고 하고 이혼 나도 생각해보겠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제가 진짜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거는 어쨌든 제가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스님한테 기도문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매일 108배를 하면서 제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게. 그럼 오늘부터 부처님 별일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는 아무 별일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면 돼요. 들어오면 들어오고 안 쳐다보면 안 쳐다보고 나가면 나가고 내가 그걸 갖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 그럼 웃으면서 얘기하면 되지. 똥견형이 성낸다더니 이런 네가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성질 내냐. 웃긴다 너 이러면서 밥은 차려주고 이렇게 그냥 유머스럽게 그냥 생활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별일 아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그러다면 지가 가고 싶으면 이제 보상이 두둑하면 뭐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해 내 봐줄게 이러고 보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괴롭다 이런 거는 이제 언내 같은 생각이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봐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잘해준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초상집에 가보면 이거 알 수 있거든. 남편이 애매겠고 돈도 못 벌고 이런 집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어떻게 우는지 알아요? 아이고 그 인간 그렇게 돈 달라는 때 맞출 거를 아이고 그 인간 그렇게 뭘 하겠다는 거 하게 내둘 거를 불쌍하게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우는 집은 죽은 사람을 생각하고 울어요. 죽은 사람한테 내가 해달라는 걸 해줄 걸 내가 못 해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은 장례 치르고 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보다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잘해준 남자는 어떠냐? 대부분 어떻게 우느냐? 아이고 당신 죽고 이제 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대부분 울어요. 아시겠어요? 내 어떻게 사느냐고 울어요. 남편 죽은 사람 낳아놓고 내 어떻게 사느냐. 이게 어린애거든요.
저 두 애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사느냐, 이래 낳아놓고 까버리면 어떡하느냐, 이래 울어. 그러면 이런 여성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사실은. 뭐 엄청나게 울고 엄청나게 정신이 없고 막 나중에 죽은 뒤에도 못 차리고 이러니까 사랑이 깊은 난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잃은 애 같거든요. 그 부모 잃은 애는 어때요? 누가 돌봐줄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재혼을 빨리 합니다. 이렇게 울수록 오히려 죽은 사람 걱정하는 이런 여성들은 좀 울다가 말고 자기 일하고 꼭 남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잖아. 그동안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한 남자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보다 낫고 또 남자가 별 필요가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제한된 시간에서는 좋은 남자 나쁜 남자가 있지만 크게 어떤 변화까지 고려해서 보면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건 알기가 좀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해주기 때문에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오래가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해주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혼해가 생활해보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럼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약이든 음식, 꽃이 예쁘게 피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알면 결혼이 안 되겠지, 그지? 그런 것까지 너무 알면 나처럼 이렇게 사는 거야. 몰라야 돼. 몰라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속기도 하고 욕도 하고 괴로워하지만은 그래도 또 사는 재미가 안 있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또 살고 그래 놓고 또 헤어지면 또 욕을 해가 헤어져 놓고는 또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 일에 제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웃다가 내일 울을 일이고 오늘 우는데 또 내일 보면 웃고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큰일이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다? 큰일 아니다. 여기서 끝내도 괜찮죠. 13년간 힘들게 사는 사람들 14일간 재미 봤나 안 봤나? 봤으니 그만해도 고맙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서 내가 안달을 하면 내가 을이 되고 여기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면 누가 갑이 된다? 내가 갑이 돼. 내가 갑이 되면 주도권을 내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주도권을 지금 사고는 상대가 쳐놓고 내가 지금 주도권을 뺏기고 지금 눈치 보고 전전긍긍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린애기 때문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 여기에 이제 약간 미쳐서 광분하면 이제 원수되고 다 잃고 이제 실패한 낙오된 인생이 된다. 저는 머릿속으로는 항상 되게 유쾌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항상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들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찾아오는 것 같아서 이제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은 좋을지 고민이 돼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좀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그런 다른 고민들은 없고 그래도 운이 좋게 뭐 크게 뭐 경제적인 걱정을 한다든지 뭐 아이가 뭐 많이 속을 썩인다든지 그런 거 없이 잘 놀러 다니고 많은 시간도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도 아이랑 어딜 놀러 갈 때도 뭐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뭐 그냥 시간을 보낼 때도 그 감정이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싶고 뭐 유쾌하게 항상 지내고 싶은데 항상 좀 가끔가다 그렇게 좀 처지는 그런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데도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앞으로 어떻게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을지 좀 듣고 싶어요. 뭐 지금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 딸 하나 키우고 만약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면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내가
애를 하나 데리고 그냥 일상생활을 직장 다니고 애하고 일상생활 한다는 거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유쾌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니까 유쾌하지 않는 것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유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할 필요가 없어요. 유쾌하면 유쾌한 대로. 기분이 좋으면 웃지만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어떻게 웃어. 그래서 그런 어떤 나에게 주어진 현재의 내 상태를 살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걸 살피는 게 수행이에요. 어떤 유쾌한 그것이 긍정적으로 개념보다는 유쾌하다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음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음이 있으면 기분이 나쁨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요. 어떤 것든 파동이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요. 유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내가 볼 때 문제고, 두 번째는 자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병원에 한번 가봐서 검증하는 게 필요하겠다. 병원에 가서 자기 얘기를 쭉 스님한테 얘기하다 제가 의사가 몇 가지 심리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보고 약간의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간단한 처방을 하면 되고, 그게 없다면 이제 그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약간의 이런 자기 혼자 살면서 약간 외로움을 느끼는가 봐. 외로움은 늘 느끼기는 하는데요. 늘 느끼면 남자는 사귀면 되지 뭘. 근데 꼭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또 누구를 안 만나본 거는 아니지만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막 제가 그런 행복이 채워지거나 그러지는 또 않더라고요. 또 막상 만나면은 아이한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네, 좀 더 귀찮아지는 마음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발견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행복을 느낀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그럼 아이를 잊어버리고 애는 평균쳐놓고 남자한테 미쳐가 살고 이럴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그건 나쁘지, 그거는. 그 남자를 만나서 지내고 약간 외로움 같아서 남자가 필요하나 해서 남자 만나보면 귀찮다. 그 귀찮은 걸 자꾸 경험해보면 남자 필요 없구나 이러면 자기가 혼자 사는데도 작은 긍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외로워하는 것보다 확인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외로움도 달래면서 동시에 꼭 남자 만나가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남자 만나서 이렇게 편한 점도 있지만 제비 키우는 게 원래 좀 귀찮아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귀찮은데 귀찮다 강아지 키우다가 이거 먹이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재롱 떠는 거 좀 이쁘긴 하지만 그 똥치고 귀찮으니까 치아 버리듯이 필요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인생이라는 거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은 젊을 때 실패를 많이 하는 게 좋다 하는 거는 실패를 통해야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성공을 하면 교만해지기 쉽지 배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성공을 하면 연구가 안 돼요. 실패를 하면 안 되네 해가 또 이래보고 안 되네 해가 저래보니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범스님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폭넓게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범스님은 나보다 한 100배쯤 더 실패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안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알고 안 돼도 크게 놀라지 않잖아요. 늘 되던 사람은 안 되면 엄청나게 놀라죠. 그래서 그 실패도 괜찮아. 근데 오히려 잘 되면 애 하나 키우고 사는 사람이 잘 되면 애한테 나쁠 위험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현상이에요. 우선 병원에 한번 가보고,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 뭐 때문에 내가 우울한지 자기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필요하고, 노트에 적어보고 뭐가 불만이지? 직장인가? 이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실험을 해가 자기를 점검해보면 되지. 그러면 별일 아닌데 내가 공연히 지금
불안하구나. 즉, 두 남녀가 아기를 데리고 사는 가정을 우리는 기준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 혼자 있는 것은 뭔가 보편적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애야 돼요. 꼭 둘이가 같이 살아야 되고 애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하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생태계는 어떤 게 자연 생태계예요? 어미하고 새끼만 있는 게 자연 생태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 생태계 자체가 수컷이 거기에 옆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현상이에요. 뭐 펭귄은 몇 가지 종류만 있지 대부분은 다 남 수컷이 하는 일은 교미해서 새끼를 베는 것 빼놓고는 또는 새끼를 낳을 때 잠시 이렇게 같이 거주하는 경우가 조금 있고 대부분 다 가족이라는 것 자체 어미와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그 수컷이 어떤 수컷이냐 하등 중요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족이라는 개념의 이 남성 중심의 성을 잇고 하는 건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그저 4,5천 년 된 소위 가부장제죠. 남성 중심의 제도에서 형성된 인류 전 역사에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관점이 딱 자기 중심.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이 자기 정체성인데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이게 바로 남에다가 기준을 두고 자기를 잡으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딱 갖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아무런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남자 없이도 산다 이래도 자기는 그거를 이상으로 그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남자를 해서 자기가 표준이라는 생각을 만들든지 안 그럼 표준 개념을 바꿔버리든지. 스님은 표준 개념을 바꾸고 살잖아요. 난 이게 지극히 자연생태적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세요. 이게 지극히 정상이다.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만은 자기가 예를 들어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근데 나는 아기는 하나 낳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자원에 가서 정자를 빌려와서 어때요? 인공수정을 해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 이러면 자기가 아기 데리고 사는 중에 여기 남자가 없어가 이게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전혀 안 하겠지. 그렇다면 그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몽의 어머니가 그 유아부인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남자한테 속아서 하룻밤 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누가 내가 해모수다 이래 사기친 놈이 큰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한테 나이도 많은 남자인데 그걸 가서 하룻밤 잤단 말이야. 옛날에는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수청을 떨라 하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결혼을 시키려는데 결혼을 거부하는 그 당시에는 부모가 결혼 이렇게 정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대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갈등이 심하니까 이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언니한테 사람이 있다고. 그 어떤 사람이냐 해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완전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된 놈한테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그 버리라 포기하고 주선한 데로 가라 하니까 안 가겠다 하니까 산으로 추방해 버렸단 말이에요. 저 산 속에다 움막을 치고 살아라고 추방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도 고집을 안 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부의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 숲속에서 처녀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이제 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아기를 거기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 만남하고 아기 낳은 거하고 기간을 계산해 보니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애를 임신했다고 이제 그걸 버려라.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주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2황후, 고구려는 이 첩이 아니고 이 두 번째까지는 정식 결혼에 해당이 됩니다. 제1황후, 제2황후. 그래서 이 묘소에도 가면 어때요? 이게 돌이 왕하고 왕후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 왕이 있고 이렇게 왕후 1황후, 2황후 이렇게 묘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2황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함을 받지 않습니까? 왕이 계승 서열에서 밀리나 안 밀리나? 밀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항상 너희 아버지는 왕보다도 더 높은 황제다.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결국은 도망가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세웠다고 이제 후대에 표현하지만은 있는 나라에 또 재혼을 했어요. 남편 죽고 혼자 있는 공주하고 결혼해서 그 나라를 계승을 한 거지. 그러나 이제 자기부터 후손들이 이제 고구려가 커지니까 주몽부터 어때요?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압이 없는 자식이다. 이런 개념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죽으면 이제 엄마의 그런 외로움, 그런 허전함, 부족함에 의해서 아이들의 이런 부족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당당하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애가 엄마 아빠가 없어 이러면 아빠 필요하니 아빠 역할이 뭔데? 내가 다 두 개 다 하는데 왜 문제야?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되지. 문제 있으면 얘기해. 그럼 딴 남자 하나 데려올까? 필요해? 괜찮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그걸 숨기고 이럴 게 뭐 있어. 아빠 필요하면 남자 하나 데려올게. 둘이 사는 게 낫어? 하나 데려와 같이 사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 애가 둘이 살자 이러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는 데려오면 더 좋지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렇게 좀 떳떳하게 자기의 처지를 떳떳하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뭐다? 첫째, 남을 때리거나 죽이지 않는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뺏지 않는다.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 않는다.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지 않는다. 욕설하지 않는다. 술 먹고 취해서 행패 부리지 않는다. 여기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내가 재혼을 하든 안 하든 여기 해당이 되는 얘기 아니잖아. 근데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면 그 떳떳하지 못한 게 애들한테는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야. 엄마의 마음하고 애 마음은 이 텔레파시가 통할 만큼 굉장히 이게 밀접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몸과 아이의 몸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잖아. 그죠? 엄마가 긴장을 하면 애 몸도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애가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애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아이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는 정신적으로 이게 연결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떳떳하게 사는 게 매우 필요하다. 즐겁게 안 즐거워도 돼. 울지만 않으면 돼. 슬퍼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만 않으면 되지. 즐거워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울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그냥 축 처져 있는 그런 거를 또 축 처져 있으면 애도 나중에 축 처질 거예요. 그대로 담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울면 애도 울 거고 내가 슬프면 애도 슬플 거고 그거는 어릴 때는 품 안에서 자라면서 그대로 교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축 처지기 싫으면 남자를 하나 데려와서 살아요 그냥. 자, 더 할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첫째,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 시대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재혼하면 안 됐지. 그럼 재혼해도 돼야 안 돼요? 돼. 그 다음에 옛날에는 동거하면 안 되는데 요즘 동거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이혼하고 결혼해도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런 시대에 뭘 질질 짜고 울고 그래. 살 수 있으면 살고 못 살면 바꾸면 되지. 옛날에는 궁합 보고 이런 거 많이 보는 이유가 한 번 딱 잘못 눌려버리면 어때요? 다 실은 못 바꾸니까. 신경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신경 써야 돼. 혹시 잘못될까 싶어.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요즘 뭐 잘못되면 고치면 되는데 뭐 줄줄 긋고 고치면 되는데 뭐 큰일이라고 그래.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늘 이렇게 과대망상 내가 볼 때는 가수를 보면서 노래를 가수처럼 나는 못 부른다. 배우를 보면서 나는 배우보다 못생겼다. 김재동을 보면서 나는 김재동이처럼 말을 못한다. 이런 식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벙어리만 아니면 됐다. 또 내가 한국 사람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흑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떳떳하지만은 그래도 주위에서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이상하게 보나 안 보나 보지. 뭐 그런 정도만 아니면 됐다. 근데 남이 나를 쳐다볼 것 같지만 실제로 남이 나를 쳐다볼까 안 쳐다볼까? 안 쳐다봐. 그것도 다 과대망상이에요.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남 안 쳐다봅니다. 완전히 빨가벗고 다니면 좀 쳐다볼까? 그 외에는 거의 안 쳐다봐요. 보더라도 힐끗 보고 지나가지. 좀 미쳤나 이러고 지나가지.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누가 하면 너 결혼했니? 몇 살이니? 묻는다고 관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무 관심 없어. 뭐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뭐 몇 살이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볼 뿐이에요. 요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떳떳하게 서 특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연기법을 배우고 무상과 무아를 배우는 불자라면 떳떳해야 돼요. 삶이. 재물 그거 부처님은 얻어먹고 주워 있고 남 밑에서 자고도 떳떳했는데 지금 먹고 있고 자는데 뭐 때문에 거기에 길을 주고 거지 행하고도 떳떳했는데 뭘 지금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기죽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의 과대망상증이,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뭐 이혼을 했다, 나는 어쩌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더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제가 12월까지 휴직을 조금 낸 상황인데요. 일이 좀 힘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좀 지쳐서 좀 쉬려고 했는데 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다른 좋은 직장이나 어떤 제의가 있으면 이직을 하는 생각도 있었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그냥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복직을 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이제 이직 제의가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좀 고민 중인데 사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네, 제가 이제 조금 마음에 자꾸 빚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3월에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회사분들이 조의도 오시고 또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제가 뭐 경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구성원들을 챙겨드릴 텐데
만약에 이제 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제 마음의 빚으로 남아가지고 그런 거를 만약에 이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마음의 빚을 좀 정리를 하고 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경조사에 누가 얼마 냈다 이런 명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나중에 회사가 바뀌더라도 그쪽하고 친구하고 연락해서 퇴사할 때 그런 말을 하면 되지. 내가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내가 딴 회사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룡사가 생기면 나도 작은 성의를 표할 테니까 이 회사에 안 다니더라도 꼭 나한테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면 되지. 그리고 또 거기 친한 친구한테 회사에 무슨 일이 동료들한테 있으면 항상 나한테 좀 연락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건 오래 할 수는 없고 10년, 20년 이렇게까지 기억해서 할 수는 없고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서로 기억이 있을 때는 또 하고 또 아주 절친하거나 같은 과에 있었거나 이런 경우는 10년이 더 지나도 적절하게 이렇게 부조를 하면 되지.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다 이 집에 쌀 한 대 바꿔줬다, 단술 해왔다, 이 집에는 술 한독 해왔다, 이 집에는 해왔다 이런 거 다 적어놓고 장롱에 넣어놨다가 이제 부고가 오거나 잔치 소식이 오면 다 뒤져가 보고 그때 단술 한 단지 해왔다. 그럼 그 단술 한 단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지. 혹시 대표 이사님이나 그 임원분들한테도 뭐 어디를 간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은 건지. 물으면 막 얘기하고 안 묻는데 가가지고 제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약간 좀 얄밉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할 때 사직을 하고 좀 있다가 이직을 하면 안 되나? 그래서 이직하는데 그게 서류가 필요하나? 그건 아닌데요. 12월까지 휴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예를 들어 9월이 됐다 했는데 퇴직을 하면서 휴직이 이제 없어지는 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거야 할 수 없지만 살다 보면 인생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만약에 7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됐다 하면 그게 다 갖춰지면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제가 휴직을 하는 중에 이런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어떤 한 회사에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복직을 하면 제일 좋은데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고 사정을 얘기하지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5가지 계율액이 어긋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지만은 그걸 갖다가 너무 죄인처럼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의 질문의 본질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내가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잠깐 휴직을 했다. 휴직을 해서 쉬면 복직을 하면 또 힘들어집니다. 더 힘들어진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휴직 기간에 아주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휴직했다든지 어떤 집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 휴직을 했다. 이런 거는 복직을 하면 되는데 그냥 회사 다니기 좀 힘들어서 휴직을 한다. 이러면 복직이 힘들어진 이유는 휴직을 하고 놀 때 하고 회사 다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겠어? 노는 게 더 쉽겠지. 그렇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더 힘들어요. 그건 한번 생각해봐. 놀다가 직장 다니면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어. 물론 잠깐 쉬어서 인간관계나 이런 게 있어서 며칠 좋지만 한 달 좀 다니면 더 힘들어. 그래서 회사 다니는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복직을 할까, 휴직을 할까, 이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는 휴직계를 딱 내고 뭘 하는 게 제일 좋냐 하면 청소부를 하든지 이 막노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직책을 갖는 게 좋습니다. 놀지 말고
그걸 갖다 파트타임을 하지. 이런 거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인데 대우도 받고 월급도 괜찮았는데 내가 막 청소부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해. 그 콜리게 애들하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오히려 난 안 맞고 오히려 그냥 막 육체 노동하고 막 이렇게 하고 저녁에 잠자라고 이게 더 편하다 이러면 휴직을 이제 완전히 내고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청소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딴 걸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 그래도 제일 쉬워. 그건 대우받고 여자로 차별도 안 받고 거기 있을 때는 그게 힘들었는데 밖에 와서 딴 일을 해보니까 그건 뭐 쉽다. 이래 되면 복직을 했을 때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휴직계를 내놓고 휴직계를 내놓고 휴직한 짐에 회사가 너무 힘들었어요. 휴직계를 내놓고 인도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 인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복직을 했는데 인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복직을 해. 회사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잘 다니고 있어. 복직을 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대다수 휴직을 하고 여행 다니고 이렇게 취미생활 하다가 복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휴직 안 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휴직이 낫냐 이직이 낫냐 이런 판단을 하려면 더 힘든 일을 딱 해보면 이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구나 할 때는 이직을 하는 게 낫고 딱 해보니까 이거 정말 내가 무사한 일로 살았구나. 내가 직장 좋은 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복직을 했어도 아주 기분 좋게 생활할 수가 있다.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선택을 안 합니다. 놀다가 다시 복귀하면 힘들지 당연히. 근데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회사 다니는 게 힘들어서 지금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쉬는 게 중요하지. 좋은 거 들어왔다고. 이 회사 다니는 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쉬는데 좋은 게 들어왔다고 덜렁 가면 월급을 더 준다 하면 일을 더 해야 될까 적게 해야 될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마치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이 마가다국을 주겠다 했을 때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나라도 싫다고 내가 버렸는데 왜 내가 남은 나라를 받겠느냐 할 때 내 가르침도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남이 뱉은 그 굵은 가르침을 내가 먹는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표현했거든. 자기 얘기 얼른 들으니까 나는 지금 이 회사도 싫다고 나와놓고 더 힘든 회사를 덜렁 잡아가지고 몇 달 다니다 그만두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되네. 왜냐하면 몸이 아프거나 뭐 이유가 있어 쉬는데 뭐 제한이 들어왔다고 관심 있는 건 월급 더 준다는 얘기나 뭐 아닐까? 지위를 더 높여주거나. 그러니까 지금 아픈 중에도 눈이 번쩍 떴겠지. 그런 상세한 뭐 처우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요. 뭔가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좀 아이 돌보면서 조금 이제 쉬는 상황에서 스님의 경전 강의 그 진행 일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또 마침 또 연락이 와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조금 누님 연락이 왔으면 관심이 있으면 그냥 먼저 조사를 해보세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네. 이게 지금 아까 남편 바람 핀 것처럼 이 회사보다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섭하다가 됐다 싶어가 이쪽에서 사표 내고 딱 갈 때 저쪽 회사에서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 낙동강 오리 될 수도 있거든. 세상 일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다면 이직하는 거는 그 뭐 죄스러운 거 그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자기가 지금 이 이직의 핵심의 키는 그 다녔던 회사의 미안함이라는 핵심이 아니라는 거. 그건 굉장히 부차적이라. 일단 결정을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인사를 하고 사과를 하고 뭐 나중에 뭐 부조는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게 판단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